종부세가 332만 원 늘어나면 월세가 20만 원 오른다. 이거 좀 놀라운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보유세가 늘어나면 그 해당 보유세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관계 확인된 연구 결과라고 해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자, 한경 집코노미에서 나온 기사고 박종필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신 거네요. 2022년 10월 5일자 글씨가 좀 작죠. 잘 안 보이실 건데 확대가 잘 안 되네. 자, 종부세 332만 원 늘어나면 월세 20만 원 오른다 라고 했는데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택 보유세 1% 증가하면 월세 가격은 0.06% 상승시켜서 세금과 임대료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밝힌 연구 결과라서 이제 기사화까지 된 것 같아요. 좀 볼게요. 집주인의 주택 보유세가 1% 정도 증가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월세가 0.06%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종부세로 환산해보면 332만원보다 오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연 20만원가량 오른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기 20만원으로 좀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좀 숫자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간 싱크탱크네요. 주택 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OECD 21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자료를 분석했고, 그렇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니까 20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분석했냐면 각국에서 임대인의 이윤, 주택 보유세, 집값, 주택 수요 공급량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나름 열심히 했다 이거겠죠. 신뢰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해봤더니 주택 보유세 월세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상관관계는 아시죠? 우리가 파이낸스 할 때, 특히 포트폴리오 할 때 이게 말 그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통계 막 분석하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 조금만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파이낸스 쪽은 잘 하지 못하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유명한 그 주식 투자, 뭐 모든 투자에 있어서 격언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계란을 한 바구니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나눠 받는 건 좋은데, 이 두 개, 세 개가 그냥 단순히 나누면 안 되고, 이 리스크가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서 두 바구니에 담았는데 어떤 특정한 요인이 생겨서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면 이건 전혀 위험 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험 분산을 시키려면 어떤 특정 환경 요인이라든가 뭔가 생겼을 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려야 돼. 그리고 반대로 얘가 내리면 얘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서 올라야 되는, 이게 리스크 헤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동산도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은 수도권에 하고 비수도권에 하니까 나름 포트폴리오 작다라고 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그 종목에서 아예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일부는 부동산에다 투자해 놓고 일부는 뭐 주식이나 코인 쪽에 하든지 뭐 채권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요 양의 상관관계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렸고, 결론은 뭐예요? 보유세가 나오면 그때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니까 이거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연동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6 아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세 부담이 임대차 계약 때 월세에 전가된다는 건 상식이었지만, 이걸 이제 상관관계를 숫자로 밝힌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었다는 거는 상관관계가 일단 있다라고는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의미가 있네요. 종부세율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한 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601만 원이고 전년 대비 약 332만 원 증가했고, 중간에 좀 오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약간 아쉬워요. 우리나라 종부세는 프랑스어 종부세하고 좀, 프랑스에는 이제 우리나라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가 있고, 그런데 이 부유세마저도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을 하지만 여기는 시장가치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네 진짜. 우리는 공시가격을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공시가격을 하마터면은
2030년까지, 2035년까지 모든 주택을 90%로 맞추려고 했었죠.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요 기사입니다. 요 영상은 이제 제가 따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편집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 유로, 약 17억 6천. 한 마용성이 한 30평대 정도 가격으로 보면 되겠죠. 요 정도가 돼야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단순하게 좀 비교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국마다 그 조세 체계가 좀 다르니까. 연구원 측은 종부세 인상 부담을 전세가에 전가시키는 건 어렵지만, 왜냐하면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쵸? 비교적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월세에는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 등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저게 이제 종부세법 1조에 있는 겁니다. 세부 부담 증가는 월세 가격을 상승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조세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 이제 그걸 재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데드웨이트 로스, 사회적 순소실 해가지고 이제 밝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 막 그래가지고 값을 구해 보시오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세무사 회계사 준비하신 분들 아실 테고, 재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기본으로 대학교 때 들으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냥 플로우에 따라서 쭉 그냥 가면 돼요. 자, 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의 그 부담이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 본인의 손실을 어떻게든 막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트랜스퍼, 이전시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이렇게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좀 약자잖아요. 그렇게 선택권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대인이 이렇게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죠. 월세를 좀 올린다든지, 괜히 관리비를 쓸데없이 막 올린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이걸 딱 받아들는데, 임차인은 이 세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힘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A씨 나 안 해. 그러면은 아예 그냥 월세 그냥 안 받고 자기는 나가버리죠. 그런데 상가는 그게 가능해요. 상가는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폐업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지만, 그런데 자가는, 주택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성인은 모든 사람은 주택 관련해서 무조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매매 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매매 거래가 아니라 이제 임대차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감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나름 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여기를 그냥 그 올라간 월세나 전세를 그냥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럼 월세로 합시다. 월세로. 그럼 이 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월세가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가는데 이게 좀 더 증가하죠. 일부 소폭으로나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임차인들이 전세 올리지 말고 차라리 반전세 바꿔버리자 그러고 있죠. 자, 그럼 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가 이 올라간 월세를 가지고 이 월세 일부를 이렇게 세금으로 충당을 해요. 그 외 나머지는 자기가 써먹고. 그리고 정부는 요 받은 세금 중에서 또다시 아주 약간에 대해서 뭐를 줍니까? 임차인한테 월세 세공제라는 명목으로, 이번에도 좀 올라가죠. 대상이나 혜택이 약간 좀 코 묻은 돈 약간 빼줘가지고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어느 정부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하죠. 그러면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100을 이렇게 냈다면
이 100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내가 세금으로 내고 이 50에서 나오는 돈 중에서 또 한 10 정도를 돌려주려나? 아, 뭐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이 정부가 그 얻는 한번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현금 흐름이 조금은 좋아지는 거죠. 현금 흐름이 조금은 좋아진다. 근데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만약에 세금이 더 커버린다면 이제 망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접을 거예요. 그게 주택 임대가 됐든 일반 임대가 됐든. 맞죠? 정부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현금을. 당연하잖아요. 내가 세금 했는데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그런데 정부는 또 좋은 게 뭐예요? 자기 현금 흐름하고 세금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폐업을 하나요? 안 하죠. 그냥 국채 발행을 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버리거나 그래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다. 아니면 정부 고위 관리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는 또 좋은 게 뭐냐면 현금 흐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거래 내역 파악 있죠. 어떤 거죠 이게? 전월세 신고제. 바로 이 거래 내역 파악을 통해서 또 뭘 할 수가 있죠?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죠. 그동안 이제 사각지대, 노출이 안 됐던 곳까지. 그래서 노출되는 지역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임차인은 좋은 게 세액공제가 약간 늘었다. 세액공제가 약간 늘었다. 이거 약간 이제 이득인데 이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나는 계속 무슨 상태로 있어야 돼?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잘 한번 봐봐요 그러면. 누가 더 이기는 게임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거 꼴랑 늘고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 반면에 임대인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늘었어요. 제가 계산해보면 월세 12개 중에서 딱 하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12개 중에서 또 하나 정도가 건물로 정도 나가고. 그래서 월세 받으면 한 10개는 남아 그래도. 9개에서 10개 정도. 그래도 임대인은 9개, 10개 정도 남잖아요. 그 정부는 뭐예요? 현금 흐름 늘어났지, 거래 내역 파악되지, 이거로 또 세금 거둘 수 있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종부세보다 이 주택임대소득세가 소위 말해서 훨씬 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양질의 과세원이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종부세 끽해봤자 70만 명, 80만 명 정도인데 주택임대소득세는 2주택자만 일단 200 몇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잠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봅시다. 누가 위너인가요? 누가 위너인가요? 얘가 위너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학자 했던 말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업이 정치인. 갑자기 숨이 탁 막히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항상 그리고 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찜찜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시장 매매가도 내려가면서 전세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임대차 시장도 안정됐다고 자평하는 정치인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생각해봐요. 내가 임차인으로 있으면은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 그럼 내가 알아서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갈 수 있죠. 그럼 반전세나 월세로 내가 선택하면 전세 수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임차인들이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저는 봐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훨씬 더 유리해지면서 해당 주택을 그냥 나름 똘똘하고 수요가 있는 걸 갖고 있다면 여기는 계속 탄탄해지고
이쪽은 계속해서 자산이 쪼그라드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그걸 위에서 지켜보는 정부는 그냥 열심히 해라. 나는 이것만 걷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약간 무섭죠. 어우 씨.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도 포지션이 다 다르겠죠. 임대인 중에서도 뭐 영세하신 분도 있고 정말 기업형으로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임차인 중에서도 뭐 내가 선택적으로 현금이 많은데 난 지금 리스크 해칭하기 싫으니까 난 자발적으로 임차인 남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대인별로도 이제 나뉘고 임차인별로도 나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케이스가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한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포지션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포지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더 불리할 건지, 그나마 중립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리해질 건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아실 거고요. 전 세계의 시장 경제 아니면은 사회주의 두 개지 않습니까? 그 체계가.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했다고 역사가 증명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자본주의고 자유시장 경쟁주의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길 떠나거나 아니면 여기 남아서 뭔가 그거를 적응하고 내가 극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떠난다는 건 이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적응을 하면서 뭔가 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생각을 하실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하다 보면 뭔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는지 후속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영상이 이게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로드맵, 요게 이제 11월 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오고 나면 종부세, 월세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같이 설명 드려볼 테니까 그때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